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자, 저는 고세 추천 주식의 국가대표 전문가고요. 오늘 10월 23일 수요일 공개 방송 시작합니다. 자, 시장이 뭐 매주 제가 이제 수요일에 방송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 지수 상황, 지수의 어떤 방향,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는 예측을 잘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구간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 조정 가능성을 말씀드렸고,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지지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지난주 이런 자리까지 왔을 때는 또 뭐라고 했냐면 좀 부담이 있다고 했어요. 뭐 조금은 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자리가 저항이기 때문에 또 이런 자리를 바로 돌파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급락한다 그랬나요? 그것도 아니죠. 예, 그러나 지금 이제는 시장이 폭락하거나 뭐 그럴 자리는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조정이 나온다든지 뭐 위에서 좀 버틴다든지, 예, 뭐 그런 흐름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애매하다. 위로 못 가는 거 정도는 예상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뭐 빠질지 뭐 횡보할지 이걸 정확하게 타이밍이나 이런 폭을 맞추기는 좀 힘들다. 대략적으로 좀 그런 느낌 정도만 예상해 놓고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지난주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오다가 어제 좀 생각보다 강하게, 예, 다시 반등해서 이런 저항권까지 올려놨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여길 뚫고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면서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다시 한번 고점 갱신하면서 저항권까지 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한번 볼게요. 여기 지난주 설명 내용입니다. 코스피 얼마? 2090에서 2100선 240일 이평선 저항이 부담된다. 코스닥도 추가 반등 시에 어디? 660선 부근 120일 장기 이평선 저항이 부담이다. 이렇게 나름 뭐 좀 가이드라인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코스피가 지금 어디냐면은 어제 자리가 2093, 그죠? 제가 2090에서 2100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에서 좀 저항이 있다. 계속 거기서 머물죠? 그 다음에 코스닥도 보시면 2060이라고 했어요. 제가 2060과 120일 이평선 정도까지는 좀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런 자리가 뭐다? 저항이다. 그래서 부담이 좀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관점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지수는 현 자리 위가 이렇게 쉽게 돌파되기는 좀 녹록치 않은, 예,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코스닥도 이런 자리가 글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경계를 하면서 계속 봐야 되는데, 물론 뭐 오늘이 딱 고점이고 내일부터 폭락한다, 이거는 뭐 정확하게는 타이밍 못 맞춥니다만, 네, 이런 관점인데,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시장에 변수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 월화수 대응하시면서 어때요? 우리 시장이 정상입니까? 네? 여러분들 어때요? 정상 같아요? 비정상 같아요? 그쵸, 바이오, 네, 바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네,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여기 밑에 보이시는, 제 마우스로 밑에 보이시는 화면에 여기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코스피 쪽의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의 비율, 그리고 코스닥의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의 비율을 번갈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상승 종목이 굉장히 작아요. 숫자가. 하락 종목 수는 엄청 많죠. 오늘 특히 코스피에서 그런 현상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코스피가 상승 종목이 174개예요. 야, 174개. 하락 종목이 몇 개? 670개. 몇 배입니까? 4배죠, 4배. 하락 종목 수가 진짜로 4배가 많아요.
이 정도의 어떤 하락 종목수 비율은 지수가 이제 거의 뭐 하루에 한 2% 이상, 한 3% 가까이 폭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보통. 지수가 뭐 1% 정도 하락하는 거는 일도 아니잖아요, 보통. 뭐 1% 하락하는 게 자주 있잖아요, 보통. 예. 가끔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런 날도 저렇게 하락 종목수가 4배씩 많지는 않아요. 오늘 코스피는 하락했습니다.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하락을 했어요. 코스닥만 상승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했는데 저 정도면 진짜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예, 아무튼 지수는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상승을 했죠. 코스닥은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도 보면은 하락 종목수가 몇 개? 870개, 상승이 360개. 그러니까 요것도 보면은 그래도 하락 종목수가 뭐 4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2배 가까이. 2배죠, 2배. 2배 이상인가요? 2배 이상이네. 예, 하락 종목수가 2배 넘게 많아요, 코스닥도. 심지어 코스닥은 지수가 상승했는데 이게 뭡니까? 지수가 상승했으면 최소한 5대5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락이 2배가 많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저기 좀 잘못됐다기보다는 비정상이죠, 비정상. 정상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제약바이오가 뭐 적당히 한 것도 아니고 뭐 어마어마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큰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심으로 뭐 대표적으로 지금 HLB가 있겠죠. HLB 오늘은 거래가 좀 정지돼서 내일 다시 거래될 텐데 HLB가 여기서 이제 상당히 좀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했던 종목이거든요. 굉장히 무섭죠. 이때 막 저만가 가고 악재가 나와서 제약바이오에 있던 이 거품이 꺼지면서 뭐 그 전에 우리가 코오롱 티슈진이라든지 뭐 많은 종목들에서 이런 속된 말로 이제 박살나는 골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HLB도 굉장히 좀 무서웠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결국에는 이제 이게 전화위복이 된 건지 뭐 여기서 공매도 세력들도 완전히 골로 갔어요. 그래서 아까 뉴스 보니까 HLB에 공매도 들어왔던 외국계 세력이 3천억 원의 손실을 봤다, 이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3천억 손실 봤대요, 이거 공매도 쳤다가. 외국계들도 좀 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부는. 이거 잘못될 걸로 봤는데 이거 갑자기 삼상이 성공해버렸죠. HLB가 삼상이 좀 약간 성공하는 분위기로 가면서 예. 여기 올려주셨네요. 예. 삼상이 실패될 걸로 우려했는데 성공하면 그런 분위기로 가면서 급등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그냥 정상적인 상황에서 삼상 성공 뉴스가 나왔다면 오히려 이렇게 안 갔을 겁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갔어요. 여기서 성공해도 이 정도 갔겠지,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서 완전히 죽였다가 공매도 세력들을 죽이면서 올라가니까 공매도 환매수가 들어오고 여기서 죽었던 이 매물이 다 소화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묻지마 급등이 나온 거예요. 완전히, 그죠? 예, 그러니까 요게 뭐 몇 배씩 그냥 쉽게 올라가 버리는 그런 참 보기 드문 급등이 나왔고요. 지금 HLB가 시가총액이 7조 원입니다. 무려 7조 원은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살짝 밑이에요. 지금 셀헬이 시가총액 8조 원대니까 얘가 이제 어저께 장중 한때 시가총액 1등까지 갔다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아무튼 굉장히 지금 이게 무슨 시가총액 1등 종목이 테마주도 아니고 어마어마한데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시가총액 또 상위권 종목 신라젠이 오늘 또 상한가 갔죠. 근데 얘가 지금 상한가 간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뚜렷한 이유는 없어요. 오늘 얘가 왜 상한가 갔느냐, 그거를 뚜렷하게 말할 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불분명합니다. 얘가 뭐 호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숨어있는 호재가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죠. 숨어있으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은 저기 잡혀가요, 검찰에. 제가 그걸 알고서 이런 매매를 하고 있다면 잡혀갑니다. 근데
뭐 굳이 이제 끼워 맞추자면 지금 HLB와 같은 상황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신라젠도 지금 팩400이라는 이 항암제가 엉터리라고 뭐 나오면서 급락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시 팩400이 약효가 있고 이거 다시 3상까지 해서 뭐 최상의 시나리오로 본다면 정말 신약 개발 성공해서 대박 날 수도 있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뭐 이런 기대감이 지금 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굉장히 결과론인 거예요. 이러다가 나중에 또 가다가 폭락할 수도 있어요. 팩400이 엉터리면 폭락하는 거지. 골로 가는 거지 뭐. 이 신라젠이라는 회사는 팩400 하나로 지금 희비가 엇갈릴 텐데 결국 뭐 아니면 도예요. 팩400이 성공하면 대박. 아니면 이거 깡통이에요. 응? 근데 일단 당장 그게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또 지금은 기대감이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HLB 또 영향도 있고 심리적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언제까지 갈지, 왜 가고 있는 건지, 뭐 꺾인다면 언제부터 꺾일지 이거는 지금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흐름들이 이게 지금 오늘 30% 올랐단 말이에요. 상한가에 상한가. 이런 큰 종목이 상한가를 가니까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시가총액 순위를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죠. 시가총액 순위 셀트론 헬스케어, 헬릭스미스, 휴젤. 지금 신라젠은 좀 많이 내려왔구나. 17등인데 어쨌든 이런 대형주들이 HLB 생명과학 상한가. 야, 이런 시가총액 대형주가 급등하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거다. 그럼 그 반면에는 그 이면의 다른 종목들은 어때요? 아까도 다 보셨다시피 지금 이렇게 봐서는 잘 체감이 안 와요. 하락 종목이 많은지.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좀 괜찮은 편이야 오늘. 왜? 대형주들 중에서는 젠백스 이렇게 네이처셀, 제약바이오가 많아요. 삼천당 제약, 차바이오, 뭐 코미팜 다 죄다 올라간 종목들 보면 다 ABL 바이오 뭡니까? 바이오주잖아. 제넥신 어떻게 다 바이오네. 바이오는 다 올랐어 오늘. 크든 작든. 오늘 6.6% 오른 젠백스가 아주 열받을 지경이죠. 그죠? 아우 나 왜 6.7%밖에 안 올라. 신라젠 상한가 가는데 배 아픈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 젠백스를 보유하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오늘. 네? 그런 거예요. 네. 아무튼 저런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장 지도 보시면 네. 여기 지금 업종이 대부분 다 파란불입니다. 전기전자, 금융 다 파란불이야. 근데 빨간불 키는 업종은 여기 의약품만 오늘 올랐고 그 외에 그 전기전자, 금융, 운수장비, 유통, 뭐 철강, 금속, 보험, 통신, 음식료, 운수창고, 증권, 기계, 건설, 서비스, 화학, 은행, 섬유 다 하락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이게 사실 어제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예, 부럽죠.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비정상이고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이런 신라젠이라는 이런 종목을 사실 굉장히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부러운 거지. 이럴 때만 해도 굉장히 이런 종목은 아주 불안하고 아주 리스크 높은 종목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아니면 도잖아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그 종목을 몰빵해 하고 또 뭐 중요한 게 뭐냐면 팔면 안 돼.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내가 저거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주식을 얼마 한지 안 되시는 초보자 생각이고 실제로 저희 VIP가 신라젠을 그저께 샀어요. 이날 종가 매수로 매수를 했어요. 신라젠을 실제로. 예? 왜? 단기로 수익 날 것 같아서 샀어요. 그리고 다음날 급등해서 팔았어요.
다시 그림 보여드리면 이날 종가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습니다. 이게 한 5% 수익 났어요. 또 뭐 다시 올라 수익 났 여기서 팔았겠죠 사람들이. 그죠? 예, 저희 전략대로라면 여기서 팔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상한가 갈 줄은 몰랐던 거지. 예. 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상한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날 사가지고 올라갈 때 안 팔어, 내려갈 때도 안 팔어, 다시 올라갈 때 안 팔아야 되고요, 다시 내려갈 때 안 팔아야 되고, 막 올라갈 때 안 팔아야 돼요. 그리고 장 후반에 급락할 때도 안 팔아야 돼. 여러분들 여기서 사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다가 10몇 프로 수익 나다가 다시 본전이 오는 상황에서도 팔지 말아야 돼요. 팔면은 오늘 상한가 못 먹는 거야.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 안 팔아야 돼. 이 허탈감을 주고 다시 올라갈 때도 안 팔아야 되고, 더 올라갈 때도 계속 안 팔아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물론 내가 신라젠에 대한 어마어마한 확신이 있다면은 뭐 버틸 수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부러워할 단계는 아닌 거예요. 굉장히 결과론적으로 부러워하는 거지 어려운 겁니다. 어제 결과적으로 우리 어제 아침에 팔고 나온 게 잘한 거예요. 그잖아요. 하루 아침에 그냥 5% 수익 내고 팔았으면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오늘 보니까 야, 부럽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여러분들 이런 걸 부러워하면서 어떤 주식을 사서 안 팔고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올라도 안 팔고 내려도 안 팔고 버티면 어떻게 돼요? 정말 가끔 운 좋으면 이렇게 상한가도 먹겠지만, 상한가가 하루에 몇 개 나옵니까? 상한가 몇 개 안 나와요 하루에. 그죠? 그 2000개 중에 상한가 몇 개 나오는 확률을 기대하고 안 판다? 끝까지 안 판다? 예, 이거 잘못될 수 있죠, 거의 대부분. 그래서 어려운 거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한가 간 종목을 가지고 어떤 주식의 방법론을 연구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신라젠 상한가를 먹기 위해서 계속 연구한다? 그거는 방법이 너무 극단적으로 간 거야. 이런 걸 부러워하기보다는 이런 데서 사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는 확률 높은 그런 매매를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하려고 한다고 됩니까, 그게? 그죠? 이거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얻어 걸리는 거야. 운이 좋아서 가끔 걸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아무튼 오늘 좀 부연 설명이 길었는데, 이렇게 종목들이 가면서 시장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이고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걸 볼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제가 볼 땐 이 자리가 쉽지 않아요. 예. 여러분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세요. 이 자리 있죠? 쉽지 않다. 1번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얘기 뭐예요? 당연히 내려올 가능성 열어놔야지. 다시 이렇게 뭐 급락 안 하더라도. 근데 만에 하나 가능성이 지금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만약에 돌파가 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럼 간단해요. 내가 이거를 돌파할지 안 돌파할지를 맞추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돌파하기 전에는 돌파 못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다가 돌파하면은 그때 가서 긍정적으로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응이에요, 대응. 주식은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측은 꼭 어떤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가능성 2가지, 3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열어두시고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열어두시고 그 상황에 맞게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지금은 어떤 대응이 맞아요? 돌파를 기대하는 대응이 맞아요? 아니면 조정 가능성 대비하는 게 맞아요? 네, 지금은 조정 가능성을 대비하는 게 맞다. 그거예요. 네, 이렇게 대비하다가 아직 여기 돌파하든 언제 돌파하든 돌파하면 그때 좋은 거고, 만약에 조정 가능성 기다렸는데 내려왔다, 정말 이런 자리까지 내려왔다, 그럼 매수해, 매수. 네, 이때는 좀 안전한 매수 자리입니다. 지금보다 더 안전한 매수 자리 되겠죠. 지금은 약간 애매한 자리고, 지금은 굉장히 애매해요. 이거 지금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 것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여기서 공격적으로 사는 것도 애매하고 애매한 자리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이런 자리는 좀 부담이 있다.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계속 가기 쉽지 않다. 대신에 여기서 갔다가 좀 꺾였다가 소화하고 가면 거기선 좋죠. 예,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가 더 좋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간에. 예, 조금 이제 여기 60일 이평선도 조금 이 터닝할 수 있는 기회, 시간적 기회가 좀 더 있어야 하고요. 또 이렇게 보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지수가 조정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거는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시장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이다. 무슨 말이냐?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데 종목이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죠. 지수가 올라갔는데 제약바이오만 올라갔잖아요. 그 중에서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만 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수를 하락하는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도 또 비정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비정상? 제약바이오만 하락을 하면서 지수가 하락하는데 뭐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무슨 전기차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 맞추는 거랑 종목 맞추는 거랑 또 별개야. 우리가 과거 보통 일반적인 상황은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 높으면 대부분 하락할 가능성 높다고 보면 되는 거고, 시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맞춰서 대응하면 되는 일인데, 지금은 지수를 하락한다라고 맞춰도 종목에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예. 초보 아니어도 어려워요, 지금. 예. 고수도 어려운 장입니다. 예? 고수도 어려워요. 지금 장은 다 어려워, 누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지수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맞추는 것도 힘든 마당에, 지수가 하락할 때 제약바이오가 하락하면서 하락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가 또 올라가면서 다른 게 하락하면서 하락할지. 그죠? 반대로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도 이게 과열권에 있는 제약바이오가 또 계속 올라가면서 올라갈지, 다른 거 안 가면서 그러면서 올라갈지, 아니면 제약바이오가 좀 쉬어주면서 반도체라든지 IT, 기타 화학 다른 쪽으로 수남의 반등이 돌아가면서 올라갈지. 사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지수만 맞춘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참 난이도가 높다. 솔직히. 제가 방송에서 어렵다는 얘기를 굳이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거 지금 현재 실제 상황이 그래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지수 저항권에서 탄력이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저항권에 왔어요. 근데 제약바이오만 급등하고 나머지는 침체 내지는 조정이에요, 대부분. 근데 제약바이오는 지금 단기 과열권에 진입을 한 건 사실입니다. 아까 HLB 봤잖아요. 물론 주식이라는 거는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HLB가 지금 보시면 여기 2만원대에서 18만원, 20만원까지 거의 단기간에 10배가 와버렸는데 어마어마하죠. 10배가 왔는데 이게 50배가 갈지 200배가 갈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10배 올 줄도 나 몰랐는데, 저 10배 올 줄 몰랐어요. 이거 몰랐는데, 제가 몰랐는데 이거 내가 200배 갈지 어떻게 알아? 몰라요, 저도. 그것도 2000배 갈지. 좀 과장하자면.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낮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시가총액 500억짜리 동전주도 아니고 시가총액 7조짜리에 지금 현재 7조입니다. 이게 2배 더 가면 14조가 되고요. 10배 가면 70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게 70조라는 숫자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 7조짜리 주식을 더 올리려면 그만큼 강한 매수 금액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루에 어마어마한 거래대금, 그것도 이제 강력하게 더 비싸게 매수를 해주는 강한 매수 자금이 하루에 천문학적으로 계속 들어와 주면 이게 뭐 몇 조 원씩 더 올라가겠죠, 시가총액 규모가. 근데 점점 그거는 쉽다 어렵다? 점점 어렵다. 그리고 이게 뭐 꼭 7조가 아니어도 이게 시가총액이 뭐 7천억짜리 회사라 하더라도 뭐 10배 20배 가는 건 쉽지 않죠, 당연히. 네? 그리고 그게 설령 간다 하더라도 한 방에 갑니까? 보세요, 이게 얘가 과거에 여기서 뭐 만원에서 14만원 온 적이 있어요. 이게 한 번에 갑니까, 이렇게? 한 번에 못 간다.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가면은 이격조정, 급등하면 또 급락하기도 하고, 급등하면 급락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또 가다가 급락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계속 가, 이게 한 방에. 그죠? 원래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현재로 오면은 이게 앞으로 뭐 20배 30배 갈 가능성도 낮을 뿐더러 정말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계속 갈 가능성은 더더욱 낮다. 이건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저의 의견입니다. 나름대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거는 조만간에, 꼭 내일이 될지 모르겠어요. 꼭 내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뭐 내일 모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HLB는 너무 단기 과열입니다. 이거 단기 과열, 너무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 그러니까 좀 쉬어야 돼. 그러고 나서 20배를 가든 100배를 가든 뭐 2000배를 가든, 뭐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니까 이거는 좀 쉴 수 있다. 제약바이오. 그럼 얘만 쉬느냐? 아니죠. 제약바이오 업종이 대부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얘가 그렇게 돼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철저하게 단타로 봐야 됩니다. 단타로. 지금은 제약바이오를 사서 뭐 중장기 보유를 한다? 글쎄요. 꽤 무모한 도전이죠. 꽤 무모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런 데 사서 중기 투자한다? 이런 데 사서 중기 투자한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단타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쓴 게 조만간 큰 변동성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 드린 겁니다. 뭐 꼭 내일이라고는 말 못해요. 내일 더 갈 수도 있어요. 뭐 내일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빠질 수도 있고, 뭐 그거 정확하게 몰라요, 저도. 근데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큰 그림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시장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 매우 비이성적이고 특수한 장세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제가 하락할 가능성이 조만간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는 즉슨 결국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약바이오가 좀 크게 흔들리는 날이 곧 지수가 크게 흔들리는 날입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왜? 제약바이오가 많이 오른 만큼 빠질 때 뭐 1% 빠지겠습니까? 하루에? HLB가 하루에 1% 빠지겠어요? 빠지면? 하루에 뭐 5% 10%는 우습게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다가 10% 빠졌다가 장중에 또 5% 올랐다가 막 아주 난리 브루스 치겠죠. 그러다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지수가 크게 휘청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왜? HLB가 시가총액이 7조니까, 시가총액이 크니까. 그리고 얘랑 같이 움직이는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대형사들이 대부분 얘랑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하락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수가 더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셀트리온, 신라젠, HLB가 막 하루에 5%씩 빠지는데도 지수가 올라가려면 어떤 현상이 있어야 됩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하루에 3, 4%씩 급등하고, 뭐 반도체 장비주, 전기차, 뭐 수소차, 뭐 폴더블, 이런
뭐 그 외 섹터가 5% 6%씩 급등하면 제약바이오가 하락해도 지수가 안 빠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꼭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이제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약바이오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지수가 하락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좀 뭐 그렇게 꼭 동시다발적으로 급등을 안 하더라도 반등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왜? 걔네들은 좀 눌렸으니까 최근에. 예, 그러면 지수 하락폭은 좀 제한되겠죠. 뭐 대표적으로 뭘 볼까요? 뭐 반도체 대표주라고 하면 원익 IPS 되겠죠. 얘는 올라가고 있네. 예. 뭐 테스. 예를 들어 테스가 이렇게 좀 최근에 쉬었잖아요. 지수 올라가는데 반대로. 근데 HLB 신라젠 빠지는데 테스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 정도 한 3, 4%, 5% 그렇게 걸린다. 그러면 대부분 그날 제약바이오라 빠지는 흐름에서 반대 이 대안주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반도체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를 계속 언급하는 거는 꼭 반도체가 그렇다라는 확정은 아니지만 제약바이오의 어떤 비중을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시가총액은 반도체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반도체가 방어를 못 해주면 뭐 수소차라든지 뭐 다른 섹터는 안 돼. 어차피 걔네가 방어해가지고는 제약바이오를 커버 못해요. 아시겠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를 커버 못해요. 시가총액이 걔네만 너무 크기 때문에. 물론 뭐 현대차 기아차도 있긴 한데 걔네가 뭐 당장 급등할 것 같지는 않고. 자, 그쪽 언급하는 건데, 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설명을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지수가 하락한다고 해서 다 빠지는 게 아니다. 지금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지수가 하락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종목이 다 빠진다라고 볼 수가 없다. 예. 지금 그래서 비이성적이고 어려운 장세다. 예, 그 얘기고요. 한 가지 추가하자면 문제는 또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랑 다른 업종이 다 같이 빠질 수도 있어요. 응?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대신 덜 빠지겠지, 대신에. 예, 뭐 그렇다고 신라젠 HLB가 10% 빠진다고 반도체가 10% 빠지진 않겠죠, 당연히. 근데 걔네도 같이 시장이 하락할 때는 동조되면서 뭐 반등해서 어떤 대안 방어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같이 좀 뭐 마이너스 1, 2%라도 빠지면서 좀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굉장히 제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너무 많이 말했는데, 제약바이오 쪽은 좀 큰 변동성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된다. 그거는 조만간에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지수도 좀 눌릴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종목들은 뭐 반등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고 크게 흔들릴 가능성 높지 않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신규 매매를 한다면 제약바이오 쪽을 단타 매매를 하거나, 왜? 제약바이오가 변동성이 크니까 당장 화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을 단기 매매로 붙어보든지, 아니면 단기가 아니고 조금 이제 뭐 한 2, 3일 뒤라든지 뭐 다음 달을 겨냥한다면 이제 와서 제약바이오를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을 좀 좋은 구간에서, 좋은 자리에서, 지지선 근처에서 매집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다. 지수가 하락할 것 같지만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 왜? 덜 빠질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빠질 수 있고, 왜? 지수가 하락할 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게 이 얘기입니다. 지수와 제약바이오는 단기 조정 가능성, 단기 하락 가능성을 경계해야 되지만 그 외 종목들은 지수와 달리 차별을 받은 만큼 이제 역차별이 날 가능성이 있다. 역차별.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쓸데없이 어렵게 얘기했나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냥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 이 얘기만 하고 끝냈어야 되나? 좀 이해가 됐다 하시면 3번 눌러보세요. 설명은 대충 끝났어요. 어려워요?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방금 설명도 이렇게 느낌은 알아들었을 거예요. 어려우신 분들도 계세요?
아, 최근에 오신 분들, 예. 최근에 오신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고, 예. 야, 좀 다시 쉽게 정리하자면, 지수는 눌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면 돼요. 오늘 지수가 올랐는데, 시장은 하락했단 말이에요. 오늘 지수는 올랐는데, 종목들이 하락했어요, 대부분. 시가총액이 큰 제약바이오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걔네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나머지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랐다고요. 근데 이 반대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있었으니까 그 반대 급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응? 작용, 반작용. 이런 작용이 있으면 반대 작용도 있을 수 있지, 당연히. 제약바이오가 많이 빠지면서 지수는 하락하는데 나머지는 안 빠질 수도 있고 나머지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수는 하락했지만 내 종목은 오늘 올랐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날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설명하냐면, 자, 여러분들 이제 지수가 과열권이고 조정권이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그냥 이렇게만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종목을 다 팔 수가 있어요. 그쵸? 자칫하면 이것저것 다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지수가 정말 빠졌어요. 근데 내가 팔았던 종목이 올라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수 빠질 것 같다고 해가지고 다 팔았더니만 올라가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좀 설명이 어려웠으면 이해가 단번에 안 될 수가 있고요. 예. 아무튼 제가 더 이상 설명 쉽게 못하겠어요. 이 이상은 설명 쉽게 못하겠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따 방송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녹화 방송에서 보시면 또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가 가능성이 높긴 하죠. 근데 반도체도 종목이 워낙 많아서요. 반도체라고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지금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 예쁘게 조정받은 종목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반도체를 무턱대고 사면 안 돼요. 요렇게, 이 주식은 뭐라고요? 주식은 예측보다 대응이다. 그럼 요럴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보다가, 정말 제약바이오가 흔들리는 타이밍에 반도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 확인하고 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미리 예측샷을 해서 내일 제약바이오가 빠지고 반도체가 올라갈 거야. 이렇게 미리 설계를 예언을 하지 마시고요. 꼭. 그 예언이 맞으면 되게 짜릿한데요. 틀리면 좀 허무해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 가능성, 꼭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수소차가 될 수도 있고 많잖아요. 다른 대안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순환매 관점에서 좀 염두에 두신 다음에 실제 시장이 그렇게 딱 변화가 일어날 때에 거기에 편승하는, 거기에 바로 대응입니다. 대응. 예, 물론 직장인분들이나 좀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보고 대응하는 것도 좀 어렵겠지만,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요. 남북 경협주는 오늘 악재가 나왔죠. 참 남북 경협주 어려워요. 예. 어렵죠. 왜? 그 김정은과 트럼프의 생각을 알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겠습니까? 참. 네, 남북경협주는 제가 매주 방송마다 질문을 받는데요. 제가 매주 방송마다 답변은 비슷하게 해요. 내년에 트럼프 재선, 트럼프 선거 일정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북한과의 어떤 화해 모드를 지금 최근에는 분위기가 좀 악화됐지만 많이 올려놨었거든요. 요거를 그냥 완전히 버리는 카드로 그냥 버려버릴까요? 글쎄요. 버릴 수 있다고, 제가 트럼프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생각을 100%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이거를 완전히 그냥 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이제 좀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지금 악화됐던 거를 내년에 다시 대화를 통해서 조금 한두 개 정도 양보해가지고 북한한테 좀 잘 구슬려가지고 다시 한번 평화 모드를 만들어내서 자기 재선 임박했을 때 좀 그거 이 한반도 평화, 북한의 어떤 좀 평화적인 무드를 자기 지지율에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남북경협주 내년에 좋겠죠. 그렇잖아요. 아니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인데 100%가 없어요. 근데
문제 뭐냐면 그건 내년이고, 내년에 그때 되면 그걸 뭐 기대할 수 있다고 쳐도 지금 10월, 11월, 12월 이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응? 지금은 저도 몰라요. 이게 언제 좋아질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식 전문 뭐 차트 분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죠? 뭐 청와대 우리 국정원 정도 정보력이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제가 그 정도가 안 돼서 그래서 남북경협주는 좀 막연합니다. 그냥 내년에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봐야 되지, 뭐 지금은 어떻게 전략을 짤 수도 없고 뭐 완전 복불복이죠 뭐. 검은령님 이해되세요? 뭐 보유하고 계신 입장에서는 뭔가 좀 명쾌한 답을 듣고 싶을 수 있는데요, 제가 명쾌한 답을 드리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거는 내가 어떻게 명쾌할 수가 있어요. 저는 명쾌할 수가 없는 상황 입장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최선인 것 같고, 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내년에 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고, 뭐 또 뭐 그런 상황이 좀 최대한 빨리 오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어제 김정은이가 이제 금강산에 그 뭐라고 했다고요? 뭐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저 남한 측 시설물을 다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다 그래요. 이 북한은 세습 정치잖아요. 독재 세습 정치이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이제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비판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 신성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완전히 신이잖아, 신. 근데 이번에 정말 이례적으로 선조를 비판했어요. 우리 앞선 선조들이 잘못 정치를 해서 북한 남한과의 이 정책이 꼬여서 지금 금강산이 저 모양 저 꼴이 됐다. 이런 언급까지 했다고 해요. 심지어. 막말로 김정일이 잘못해서 금강산이 저렇게 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 거예요. 야, 뭐 이렇게까지 강경 발언을 할 정도인데 참 뭐 모르겠어요. 뭐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을 텐데 저거를 금강산이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속으로 생각하면 되는 일이지,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또 반대 극부? 극적인 반전을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몰라겠어요. 아이고 알 수가 없어 저건. 저거는 오늘 제가 뭐 뉴스 보니까 북한 전문가들도 그 의도에 대해서는 쉽게 분석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 질문. OLED 섹터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좋게 봅니다. 예. OLED는 뭐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 그냥 뻔히 보이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제 플렉서블 폴더블 관련 이제 핸드폰들도 출시가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점점 LCD에서 OLED 디스플레이로 확대되는, 아직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아직 OLED 섹터가 포화가 안 왔죠. 그죠? 포화 상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은 성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지금 이제 질문이 어떤가요? 이틀 정도 조정이 왔는데 내일 올라갈지 그 부분은 제가 몰라요. 내일 올라갈지 모레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제약바이오가 지금 흔들릴 수 있는 타이밍이 이제 조만간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너무 단기간 과열이기 때문에 그쪽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쪽이 흔들릴 때 지수가 급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쪽이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 방어할 수 있는 뭐 유력한 섹터 중에 하나가 OLED가 될 수 있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2차전지, 이게 뭐 전체적으로 IT 섹터니까, 그쪽이 이제 그 타이밍에 좀 대안이 돼서 지수 방어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OLED 섹터도 또 종목이 너무 많아서 뭐 종목 나름이겠죠. 요즘에 OLED는 좀 굉장히 종목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에 이제 뭐 몇 년 전에 OLED 섹터가 그 처음에 뭐라 그러죠? 아몰레드라 그랬죠?
아몰레드 섹터. 요거 이제 주식한지 좀, 이건 주식이 아니고 이제 예전에 CF도 있었잖아요. 그 예전에 그 가수 누구예요? 손담비가 선전했나? 아몰레드? 예, AM OLED를 이제 우리가 한글로 풀어 읽으면 아몰레드니까 아몰레드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테마가 처음 형성됐을 때만 해도 뭐 AP 시스템부터 해서 뭐 이런 관련주들이 동시에 움직였거든요. 동시에 급등했다 동시에 빠지고 했는데, 지금은 OLED 섹터가 굉장히 차별화가 많이 돼서 뭐 얘가 갈 때 얘가 안 갈 수도 있고, 이제 실적에 따라 봐야 돼요. 그래서 예, 실적을 잘 봐야 됩니다. 실적. OLED 섹터는 실제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실적이 현실화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종목 선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중타반에서도 한 종목 OLED 쪽에 속한 섹터 종목이 하나 있긴 있죠. 예.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탄탄한 종목이니까, 예, 그런 거 최근에 뭐 잘 안 빠지죠? 괜찮아요. 의류 쪽은 글쎄요. 의류 쪽도 너무, 의류 업종을 좋게 보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의류 쪽에 뭐 특정 종목이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있으면 좋을 수 있는데, 의류 섹터가 지금 뭐가 있나요? 종목명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 롱패딩? 롱패딩이면 예전에 그거 아닙니까? 저기 뭐야, 신성통상 아니에요? 작년에도? 이거는 이제 좀 애국 테마로 때가 타가지고 이건 잘 모르겠어요. 당분간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테마를 한번 해먹고서 이거 설거지 할 때는 저는 웬만하면 매매 안 하고. 그래요? 그러면 빅뱅님은 저기 다음에 저기 다른 데서 말씀 해보세요. 아니면 이따가 저기 녹화 끄고 말씀하셔도 되고. 종목 상담 말고, 네, 오케이. 종목 상담 말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한번 또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개별 종목 상담 말고요. 좀 주식시장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어떤 뭐 매매 또 원칙, 매매 방법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있다, 이런 게 있으면은 질문 남겨주시면, 지금 하늘님이 좀 자세히 질문 주셨는데, 원익 IPS는 계속 신고가이고, 힘스는 너무 소형주라 가볍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HB 테크놀로지는 많이 빠졌네요. 네. 그쵸. 다 다르죠?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종목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원익 IPS는 OLED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얘는 반도체 쪽으로 보는 게 맞아요. 반도체. 뭐 OLED랑 연관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 거의 반도체 장비주라고 봐야 되죠, 이거는. 얘는 실적이 이렇게 탄탄하게 나오는, 그나마 나오는 종목이고, 좀 대표성이 있는 종목인데, 힘스는 보세요. 힘스는 얘는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얘가 이제 OLED 쪽에 또 속해 있다고 봐야 되겠죠. OLED 쪽 비중이 높은 종목인데요. 얘는 보시면 작년까지 실적이 안 좋았고요. 올해 실적이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꽉 나왔어요. 하늘님. 저도 이 종목을 관심있게 봤던 종목이라서 이제 내용을 압니다. 자, 작년까지 매출도 없고 적자 보던 회사입니다. 근데 올해 1분기에 갑자기 매출이 280억이 나오고 영업이익 100억이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봤을 때, 여기까지만 봤을 때, 예, 실적이 급증해가지고 저도 이걸 관심있게 많이 봤어요. 근데 2분기 때 실적이 갑자기 또 적자가 나더라고요. 그래요? 빅뱅님 수익 중이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적 뭐 단기 매매 할 수 있는데, 실적이 저렇게 엉망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어요, 이때쯤에. 그래서 좀 지켜봤는데 다시 끄집고 올려내는 거 보니까 결국엔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주가는 선반영 하니까요. 다시 3분기 4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 보는데,
힘스는 지금 요 자리죠, 요 자리. 이 자리 저항입니다. 빅뱅님, 여기 저항입니다. 저항인 거 아실 텐데 당연히. 여기가 뭐 바로 돌파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라면 팔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저라면 팔고 다시 뭐 재매수 타이밍을 보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제 뭐 좀 소화하고 이렇게 눌리면 모양을 좀 예쁘게 만들고 나서 돌파되면, 그때 이제 여기 돌파되는 자리가 또 좋은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애매한 자리 타이밍. 거래대금이 300억 이상인 큰 종목이 안전한가요? 잠깐, 그 전에 HB 테크놀로지까지 봐드리고, HB 테크놀로지는 왜 안 갈까요? 얘도 실적이 꽝. HB 테크놀로지가 안 가는 이유는 실적이 안 좋네요. 실적이 원래는 좋았던 회사인데 2017년까지 실적이 급성장하다가 작년에 실적이 꼬꾸라졌고요. 올해 또 안 좋아졌어. 그러니까 얘는 OLED 섹터이지만 이쪽 업황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지만, 얘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늘님, OLED 섹터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HB 테크놀로지에 문제가 있어요. 이 IT 섹터라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실적도 들쑥날쑥 변동이 크고,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망하기도 하고, 엄청 안 좋던 회사가 갑자기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매매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올라온 건데, 저는 아쉽지 않아요.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저는 안 합니다. 그냥 실적이 안 좋았다, 그냥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올라간 것도 안 먹고요. 이렇게 HB 테크놀로지처럼 실적 안 좋아서 빠진 것도 안 당하고, 둘 다 안 먹고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힘쓰는 조금, 요거는 정말 이 회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게 실적이 지금 안 좋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거다라는 뭔가 분석을 가지고 수익 냈으면 정말 그거는 좋은 건데요. 그냥 뭐 뭔지도 모르고 샀는데 수익 났다, 그건 운이 좋았던 거예요, 사실은. 제 기준에는 이렇게 보고요. HB 테크놀로지는 뭐 흐름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고 당분간 매매할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제 기준에는 당분간 관망입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300억 이상 큰 종목이 안전한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300억 이상 큰 종목이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거래대금이 3천억인 종목도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거래대금이 크면 안전하죠. 거래대금이 작은 것보다 거래대금이 커서 불안전할 게 없죠. 왜냐면은 뭐 순간적으로 급락할 일도 아무래도 적고, 뭐 거래대금이 크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건데, 근데 꼭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뭔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안전한가라는 게 괜히 오해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빙빙 돌려 설명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야 돼, 이거는. HLB가 지금 거래대금이 엄청나죠? HLB가 거래대금이 엄청날 거예요. 오늘 거래 정지였지만 어저께 그저께 거래대금이 엄청납니다. 안전한가? 아니죠. 안 안전하죠. 이런 데서도 거래량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이때도 거래대금이 엄청 컸을 텐데 300억이 아니라 뭐 하루에 뭐 몇천억, 몇 조 거래됐겠죠.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내가 거래하는 데는 물량이 많으니까 좋은 점이 있지만, 그게 뭐 수익이랑 손실을 막아주는 그런 의미에서 안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오늘 조금 제가 설명을, 오늘은 좀 길어졌어요. 평소보다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시장이 쉬울 때는 쉽게 설명하고 끝나는데,
시장이 난이도가 좀 있고 좀 복잡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설명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길어졌고요. 예, 조금 뭐 이해 안 되시거나 늦게 오신 분들은 방송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제가 녹화 버튼 끄고 조금 뭐 또 질문 받을 거 있으면은 질문 받아 볼게요. 네, 오늘 아무튼 공식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